그날 아침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 낯선 남성의 구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출장이 취소되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저는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모든 신뢰가 그 한 켤레의 구두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구두는 제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갈색 옥스퍼드 슈즈였는데 평소 검은색 구두만 신던 저와는 취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제 것보다 한 치수 정도 작아 보였습니다. 현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그 구두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미 몇 번의 신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잠글 듯 잠그지 않던 것,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진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6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지고 싶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 예뻐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죠. 옷차림도 조금씩 젊어지고 화장품도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머리 염색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이 2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고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설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회라거나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마다 새 옷을 사입고 나가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지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제 만난 친구가 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며 기뻐하기도 했죠.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며 관심을 보였는데 점차 고생했어라는 인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며 대충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할 말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어디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시기에 제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회사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일찍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더 바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1966년생인 저는 올해 59세로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우리 부부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중년 부부였죠.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과 회식,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학교 행사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거의 아내 몫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내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회사가 먼저라며 섭섭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체념한 듯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가 제 노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포기한 것이었나 봅니다. 2시간쯤 카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떠난 후였고 아내는 침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와 빈 와인병이 있었습니다. 그 와인은 제가 몇 년 전 해외 출장에서 사온 것이었는데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했을 때 그녀는 차마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라고 물으니 1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황들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적어도 2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그녀는 당신은 회사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다며 외롭고 허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돈 벌어오는 가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결혼 상담소도 가보고 부부만의 시간도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래 따라갔을 때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8억 원 정도이고 대출이 2억 원 남아있어 순자산은 6억 원입니다. 예적금이 2억 5천만 원, 주식과 펀드가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보험이나 기타 자산을 포함하면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약 9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억 7,500만 원을 아내에게 주고 나면 제게 남는 자산은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예상액 1억 5천만 원과 기존에 모아둔 노후자금 5천만 원을 합쳐도 6억 원 정도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지만 부부가 함께 쓰기 위해 모은 돈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생계였습니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아내에게는 별도의 경력이나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는 돈으로는 여생을 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올해 56세로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위자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이혼 사유이긴 하지만 한국 법원은 통상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배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어 양육권은 문제없지만 이혼 후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큰딸은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작년에 처자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가 어떻게 생각할지, 손자 손녀를 볼 수 있을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1966년생인 저는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3년이고 평균 소득은 월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월 1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내도 국민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설명으로는 약 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월 126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양도 늘어났고 체중은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부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옷차림이 헝클어졌고 미팅에서도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속 상사가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곧 정년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는 상사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동생이 몇 개월 전 엄마의 핸드폰을 잠깐 빌려 쓰다가 남자친구와의 메시지를 보게 됐고 언니인 큰딸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듣지 않자 아버지에게 말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딸과 이야기를 나눈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나갔는데 큰딸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엉엉 우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와 만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딸은 아빠 이혼하세요. 엄마가 너무했어요. 라고 했고 작은 딸도 애들한테도 거짓말하면서 아빠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엄마는 뭐 하신 거예요? 아빠 돈으로 헬스장 다니고 옷 사입고 그러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평소 순하던 작은 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봐도 어머님이 너무하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다시는 안 그럴 것이다라며 매달렸지만 아이들까지 등을 돌리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며 도도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랑받고 살았나? 당신은 회사만 신경 쓰고 나는 그냥 가정부였잖아. 라고 하더군요. 이제 처음으로 여자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이 사람과 같이 살아온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73으로 요구했고 제가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부 노릇한 것도 기여한 거라며 더 많이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55로 재산 분할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지만 매번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거니까 빨리 이혼해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핏대가 올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혼하자고 하지 왜 바람을 피웠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조정을 거쳐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 마이너스 외도 증거, 재산 목록, 혼인중 기여도 등을 정리하면서 30년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씁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3살 어린 이혼남으로 근처 헬스클럽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도 기혼자였는데 이혼한 지 1년 된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가서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어머니의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가정 파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큰딸이 증언대에서 우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안겨준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도 상대 남성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탐정 보고서에는 헬스 트레이너 외에도 동네 카페 사장, 그리고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까지 총 3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과의 외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관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주는 남자들과 다른 날에 만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제가 출장 간 사이 집에 다른 남자를 들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침대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이 사실들이 공개되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재판장도 혼인관계를 현저히 파탄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분노했고 특히 큰딸은 엄마를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천만 원 규모의 신용대출이었는데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처리됐더군요. 그 돈은 그 남자들에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품 선물, 여행비 등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제 모르게 보험을 해지한 것도 여러 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교육보험, 연금보험 등 총 6천만 원어치를 해지해서 그 돈을 썼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 사실과 재산 유용을 모두 인정하고 제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73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몰래 쓴 돈들은 모두 재산 분할에서 차감되어 실제로는 거의 80이 수준으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 후 큰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자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2억 원 이상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상속해준 재산이었는데 아내가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큰 딸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유산까지 숨기면서 아빠를 속인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다시 법원에 은닉 재산 관련 신청을 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아내의 재산 은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산 분할은 거의 8.5일, 5 정도로 제가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과 안전한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32평에서 24평으로 줄어들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정리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을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버렸지만 아이들과 함께 찍은 것들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가구도 대부분 새로 샀습니다. 예전 집의 가구들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등을 새로 사면서 남자 혼자 살기 편하게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큰 TV를 두고 편안한 리클라이너를 놓았습니다. 현재 자산 상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 3억 원, 현금성 자산 5억 원, 증권 투자 1억 5천만 원으로 총 9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기존 노후 자금을 합치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정년퇴직을 11시 정도에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간단한 송별식을 해주었는데 동료들이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인지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라는 말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퇴직 후에는 처음 계획했던 카페 대신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상가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베이커리 창업 수업을 듣게 됐는데 빵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임대료 월 200만 원의 작은 매장을 얻었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고 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님도 하루에 몇 명 오지 않아서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의미를 두고 싶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6개월 후부터였습니다. 빵 만드는 기술도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근처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빵집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는 용돈벌이 수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구워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특히 근처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 자주 들릅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혼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연도 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실내 수영장에 등록해서 매일 새벽 6시에 수영을 합니다. 처음에는 25m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km도 거뜬합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먹기 쉬운데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고 평일에는 샐러드와 간단한 요리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요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베이커리에서 남은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가 제 아침 식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입니다. 큰딸은 주말마다 아빠한테 밥 해달라며 찾아옵니다. 아빠 음식이 그리웠어요 라며 어린애처럼 굴기도 합니다. 손자를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손자는 벌써 할바라고 부르며 저를 알아봅니다. 작은 딸도 남편, 아이와 함께 자주 놀러 옵니다. 새 집에 적응했냐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끔은 청소도 도와줍니다. 아빠, 더 젊어 보여요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따르고 며느리와 사위도 저를 많이 챙겨줍니다. 베이커리에도 가끔 도와주러 와서 손님들이 며느리,
사위 보기 좋으시네요 라고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모두 제 집으로 모입니다. 예전에는 큰 집에서 아내가 준비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요리하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함께 먹습니다. 가족들은 아빠가 차린 밥상이 더 맛있다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베이커리에서 만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외로움도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몰려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혼자 뉴스를 보며 맥주를 마십니다. 그럴 때면 베이커리에서 기르는 고양이 밀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았고 외식비나 의료비 등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베이커리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서 초기에는 적자가 컸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과 예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 헬스 트레이너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재산을 거의 잃고 나니 그 남자도 떠났나 봅니다.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데 재산 분할로 받은 적은 돈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와는 여전히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입니다. 미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단골 중에 또래 여성분이 있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됐다고 합니다. 가끔 남은 빵을 드리면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곤 합니다. 아직은 그냥 이웃 사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손님 중 한 분이 소개해 주신 모임인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모임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혼은 분명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큽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특히 단골 할머니께서 이 빵 먹고 병이 다 나았다며 농담하실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베이커리 수익은 월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는 용돈 수준입니다. 실제 생활비는 투자 수익과 예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64세부터 받을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고생을 시켰지만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할바가 만든 빵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베이커리를 확장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임대료도 저렴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손수 만든 빵과 함께 커피도 팔면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을 즐기며 살 계획입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반죽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61세가 됩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건강하고 의욕도 있습니다. 베이커리 일도 즐겁고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행복합니다. 새롭게 사귄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경험한 저로서는 비슷한 처지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성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혼한 지 몇 년 된 상태로 비슷한 처지입니다. 아직은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분명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고생을 시켰지만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을 즐기며 살 계획입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